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와의 전쟁의 끝이 보인다며 일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도입과 관련해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문단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예방 효과가 94.1%로 허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2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더나 백신의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 수요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일리노이와 워싱턴주 등 물량 축소를 요청하는 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성인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끝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이 반년 만에 통행 금지령을 해제하고 영국은 17일부터 술집의 실내 영업을 재개하는 등 유럽에선 완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연일 수십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인도에서는 설상가상으로 감염자 사이에서 치명적인 곰팡이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로 병원이 이미 포화한 상태에서 털 곰팡이균에 감염돼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일상을 회복하고 일자리와 코로나 격차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신 도입 시기에 아쉬움이 있지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집단 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확보,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첫 번째 자문회의에서 허가 가능한 수준의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식약처 검증단은 모더나 백신의 예방 효과는 94.1%로 나이와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약 86%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2차 투여 후 14일 이후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은 백신군 11명, 대조군 185명으로 약 94.1%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으며 연령이나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86%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측되지 않은 이상 사례는 백신군의 약 8.2%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피로, 두통, 근육통,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발적 등이었습니다. 고령자에서의 이상 사례 발생 빈도는 성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는 서울 지역 초중고생 56만 명에게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급식 바우처가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돌봄이나 탄력적 희망급식 같은 급식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건데요. 이제 이런 사각지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 점심을 건너뛰는 일은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원격 수업 학생도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탄력적 희망급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큰 급식 시간에 학생이 몰리게 되고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오는 학생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4%가 탄력적 급식에 반대했을 정도입니다. 그러자 서울시 교육청은 원격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바우처를 주는 희망급식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56만 명입니다. 기존의 학교급식, 그리고 탄력적 희망급식, 그리고 꿈나무 카드 지원 사업에서도 소외된 일부 사각지대 학생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우처는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6개 브랜드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과일, 우유 등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을 고려해 도시락은 나트륨이나 열량이 높지 않은 제품으로 한정하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카페인, 탄산 음료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바우처는 오는 20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7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처를 선한 영양력 가게나 일반 식당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모두 1,419만 7천 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42만 2천 명, 3.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42만 8천 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2월의 증가폭 37만 6천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35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4만 4천 명, 1.2% 늘어났고 전자통신업과 자동차업도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각각 1만 명 그리고 2천 명 늘었습니다. 내수시장의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 제조업 국내 공급이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 1년 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국내 공급이 늘어난 건 전자제품과 기계장비 등의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는데 통계청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가의 관련 장비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장비 수입 증가로 제조업 국내 공급 가운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를 기록해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경기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가 10일 발표한 5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수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KDI는 노동시장에서는 공공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DI가 경기 회복이라고 평가를 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 달 전 경기 부진 완화 평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쿠팡발 초저가 경쟁 한복판에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10원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을 내세우며 고객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편의점은 최근 라면 회사와 손잡고 한 봉에 380원짜리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라면 사리보다도 20원가량 저렴한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려 65% 할인한 아이스크림에 990원 즉석밥까지 연이어 최저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기획했는데요. 해당 상품들은 마진을 줄이거나 유통 과정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찾는 소비자도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신선식품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상품이 줄을 이뤘는데요. 이렇게 종류도 다양해지고 갖가지 할인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편의점의 지난해 채소 매출은 1년 전보다 78% 넘게 증가하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크게 상승했고 또 다른 편의점의 과일 매출 역시 매년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편의점은 접근성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 때문에 소비자들은 급할 때 꼭 필요한 상품만 구매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근거리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업계도 이들을 잡기 위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편의점 어떤 거래 특성상으로 볼 때는
가격을 저가로 가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지금 이제 편의점까지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경쟁이 좀 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발 초저가 경쟁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자칫 무리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는 인도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사이에서 치명적인 곰팡이균이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여러 도시에서 털 곰팡이증에 감염돼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 많은 환자들이 치료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The thing is, all the 40 is already filled up. So, to taking them from ambulance to thing again and again, we are all working very hard to accommodate them in the OPD.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털곰팡이균이 코로나19 감염자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최근 8명이 털곰팡이균에 감염돼 숨졌고 2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델리, 푸네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털곰팡이증은 면역력이 떨어진 당뇨병 환자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 뒤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 코 외에 뇌와 폐 등으로도 전이될 수 있으며 치사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의학계는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염증 방지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과다 복용한 게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곰팡이균 감염 가능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 병원을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안구나 턱뼈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뭄바이 한 병원은 털곰팡이증 환자 24명 중 11명이 시력을, 6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 보건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가파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던 미국에서 주 정부들이 수요가 줄고 있다며 백신 공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전체 국민의 80% 이상 백신 접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해 새로운 목표를 내놨습니다.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모든 성인의 70%가 최소 1회는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 변이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하지만 접종 수요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이번 주 할당된 물량의 8%만 주문했고 캔자스주는 9%, 아이오와주는 29%만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주도 절반 이하로 공급 요청을 축소했습니다. AP는 거절된 물량이 이번 주에만 수십만 회분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인 3분의 1이 백신에 부정적인 것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어린이들의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Over 15,000 local pharmacies will be ready to vaccinate 12 to 15-year-olds. And we are working to get more pediatricians and family doctors to offer vaccinations in their offices to make it as easy and convenient for adolescents to get vaccinated. 하지만 최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국민 중 비율은 80%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 EU가 6월 이후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티에리 부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현지 시각 9일 프랑스 라디오 방송 앵테르에 출연해 EU 집행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와 6월 이후 공급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3일 27개 회원국 명의로 백신 공급에 대대적으로 차질을 빚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EU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체결한 공급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EU 측이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하면서 봉쇄 조치에 대한 추가 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반년 만에 통행 금지령이 해제됐고 영국은 술집과 식당의 실내 영업이 17일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솔광장 시계탑이 0시를 가리키는 순간 군중이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 사항이지만 광장과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이 한데 섞여 음주와 가물을 즐깁니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발동한 국가 경계령이 반년 만에 해제되자 통행 금지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주요 도시의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Nada, ha sido muy duro y se esperaba. Entonces ahora pues muy contentos, muy alegres que se acabe todo esto por fin. Pero el estar en la calle yo creo que es un derecho que en otros sitios ya se ha llevado a cabo, entonces es un derecho fundamental poder moverte libremente simplemente y en cuanto a eso pues feliz obviamente, son derechos fundamentales. 스페인 정부가 하원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10월 발동한 국가 경계령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야간 통행 금지, 지역 간 이동 제한과 같은 제한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국가 경계령이 해제돼도 자치주별로 제한 조치를 발령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모두 17개 스페인 자치주 중에서 발레아레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 나바라, 발렌시아 등 4개 광역주는 여전히 통행 금지 조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스페인은 4,700만 인구의 28%인 1,32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접종했습니다. 영국도 오는 17일부터 3단계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에서 술집과 카페, 식당의 실내 영업이 허용되고 다른 오락시설과 스포츠 시설 등의 실내 영업도 재개됩니다. 또 6인 이하 또는 2가구까지 실내 만남도 허용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성명에서 현재 영국 승인의 3분의 2 이상이 백신 1회 접종을 했다며 이제 조심스럽게 봉쇄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들에게 자가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도 입국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미 항공업계는 이 같은 완화 조치를 환영하며 여름철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항공기 증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자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7일 자가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도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발 전 3일 이내에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만 입국을 허용하는 규정에 자가검사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만 미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검사 키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자가검사는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 진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원격 의료 제공자는 검사받은 여행객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미 항공업계는 이 같은 완화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의 공항 이용객은 164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34%, 100만 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백신 접종에 따라 여름철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증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나이트 항공은 다음 달 하루 항공기 운항 편수를 480편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또한 올여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국내선은 90%, 국제선은 80% 수준까지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50개 이상의 노선을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24시간 내내 보호자와 함께할 순 없죠. 그런데 보호자와 잠시만 떨어져도 분리불안을 느껴 크게 짖거나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반려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호자의 과도한 애정도 분리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데요. 분리불안이 심한 강아지는 어떻게 훈련하면 되는지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만나보시죠.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애교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콩알둥이 삼총사인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녀석들의 반전은 문이 닫히면 시작됩니다. 반려견들의 분리불안 증세,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그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입구에서부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주인공의 칩. 제작진을 격하게 반겨주는 이 녀석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유, 얘들아, 진정해야지, 진정. 아리와 둥이 서로 인사하려고 야단이네요. 사람 오면 얘가 신나가지고 뛰는데 아리가 신나서 뛰면 둥이가 아리를 계속 물어요. 콩이는 얌전하네요. 네. 간식을 주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지는 집안. 녀석들 먹는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얘는 그냥 가까운 데서 빨리 먹고 다시 오려고 하고 콩이랑 아리는 조금 편한 데 가서 먹으려고 해요. 콩이와 아리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성질 급한 둥이는 앉을 새도 없이 선체로 다 먹어버립니다. 천천히 먹어 얘. 앉아, 손, 엎드려, 코, 옳지, 손. 손님이 오면 장기자랑부터 선보인다는 콩알둥이. 빵, 빵. 아유, 둥이 잘하네. 사랑스러운 콩알둥이의 사진과 강아지 용품들로 가득 찬 집안. 그야말로 강아지들을 위해 존재하는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녀석들을 향한 보호자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알겠죠? 그런 사랑에 보답하듯 늘 보호자를 쫓아다닌다는 콩알둥이. 해바라기가 따로 없습니다. 보호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요. 눈앞에서 보호자가 사라지자 급격히 흥분하며 짖기 시작하는 녀석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 밖까지 울려 퍼질 정도입니다. 일단 나오면은 애들이 너무 짖어서 그리고 점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리 다칠까봐 무조건 빨리 들어가야 돼요. 보호자가 곧바로 집에 돌아왔지만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녀석들. 오후가 되자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사이 보호자가 몰래 문 밖으로 나가는데요. 저런, 깨버렸네요. 뭐 하시는 거죠? 그 나왔다 왔다 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분리불안 훈련이 된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분리불안을 없애기 위해 1분 훈련법을 해보려는 건데요. 집안에선 흥분한 녀석들이 뛰고 솟고 심지어 탈출까지 아주 난장판입니다. 뭐야? 이아리, 너 여기 있어. 왜 자꾸 생긴대? 콩알둥이를 달래던 보호자, 결국 다 같이 외출에 나섭니다.
이렇게 다 외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 편의점 가야 되는데 예. 두고 나가면 너무 심하게 울어서 평소 강아지들의 심한 분리불안증 때문에 이렇게 잠시 외출하는 것조차 힘겹다는 보호자. 오늘은 조금 흥분을 덜한 것 같아요. 원래 엄청 힘들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녀석들 급식을 준비하는데요. 그냥 밥 만들어 두거든요. 아리가 알러지가 심해서 이게 영양제여서 콩알둥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맞춤 영양식을 챙겨주고 있답니다. 얘가 식감이 엄청 세가지고 아리가 사람 엄청 보호자는 잠을 잘 때도 콩알둥이 삼총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아빠가 조금 한 3, 4년 동안 아프시다가 그때 19년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힘든 시간에 이제 친구들은 안 만났고 집에만 있었으니까 얘네도 이제 저랑 오래 붙어 있으니까 얘네도 조금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해서 분리불안이 저 때문에 조금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힘든 시기 가족이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콩알둥이. 녀석들은 어느새 보호자의 전부가 됐다는데요. 애들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노래 틀어주고 이제 간식 숨겨놓고 엄마 갔다 올게. 금방 올게. 보호자가 집을 나서자 다시 시작된 녀석들의 분리불안 증세. 그런 모습을 잘 알기에 보호자는 외출을 해서도 녀석들 걱정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너무 크게 짖고 점프하고. 아니나 다를까 보호자가 외출한 순간부터 1시간이 넘게 뛰고 짖기를 멈추지 않는 녀석들. 과연 보호자는 언제쯤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을까요? 애들 집에 놔두고 나간 적이 많이 없어서 놔두고 나오면 불안해요. 짖는 거랑 분리불안만 아니면 얌전해가지고 일단 점프하는 거랑 짖는 거는 꼭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걔가 어느 정도로 많이 짖는지. 소리가 벌써 굉장히 크구나. 네. 콩알둥이의 집을 찾은 이용정 전문가. 역시나 녀석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강아지 냄새나 애들이 많이 짖어요? 네. 사실 일찍에서 들리더라고요. 아, 네, 짖어요. 엄청 짖어요. 내 집이 왜 이렇게 됐어? 집에 도착하기 무섭게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는데요. 강아지 용품으로 가득 찬 거실. 이미 집안 전체가 사람과의 구분 없이 반려견들의 공간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온 집안 전체가 개들을 위한 공간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야? 아니면은 여기서 뛰어놀다 보니까 막 다리도 다칠 것 같고 밑에 집에도 너무 소리 날 것 같아서 매트도 깔고. 매트도 네. 있고. 혹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잠을 자시나요? 애들이 난리치고 막 울고 막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같이 다시 자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콩알둥이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호자. 수시로 녀석들을 안아주며 사랑을 듬뿍 주고 있는데요. 많이 안아주는 아이들, 그다음에 잠자리 같이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울타리, 개 집이 된 거예요. 개 집. 보호자에게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거거든요.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외출을 나갔다 돌아오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답니다.
근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들이 감정을 억제를 못 하거든요. 감정 억제를 하지 못하면 이 3마리가 또 서열 다툼이 굉장히 또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흥분한 막내 둥이가 둘째 아리를 향해 짖고 무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 서열 정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보호자 품에 안기면 안긴 개가 우선 리더가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보호자 때문에. 예. 올라가? 으르렁거리면 걔를 밀어내세요. 저리가. 밀어내요. 저리가. 예. 으르렁거리면 으르렁거리면 밀어내세요. 저리가. 예. 다 밀어내고 또 마지막도 저리가. 밀어내세요.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은 위계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거든. 그럴 때는 저리가 저리가 밀어내고서 기다려. 그 으르렁거리지 않도록 내가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지금 개 집도 한 공간을 몰아가지고 개들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영역을 당분간 나누는 작업을 지금부터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면 앞으로 이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 2개만 한번 줄여볼게요. 지금껏 모호했던 보호자와 반려견의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간 분리를 위해 이용정 전문가가 직접 2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반려견과 떨어지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네요. 그동안 보호자가 외출하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울타리까지 넘었던 녀석들. 탈출하지 못하도록 걔가 뛰어오르면 다 걸려서 뒤로 넘어지거든요. 그럼 이 앞에서 이제 몇 번 습관화가 되면 뛰어넘지 않고 가만히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되거든요. 들어가. 가자, 다 같이. 들어가. 들어. 일로 와. 이렇게 지켜보지 마시고 이제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이제 엄마 바라보기네. 이 상황이 어색한 건 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죠? 왜 아프죠? 그냥 갇혀있는 기분이. 갇혀있는 기분. 네.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님이거든요. 규칙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미안하거나 불쌍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우스 기다려. 자, 인위적으로 다 들어가게 시켰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교육을 시키세요. 안에서도. 한번 나가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기다려. 자, 가시죠. 보호자와 전문가가 잠시 집을 비워보는데요. 과연 녀석들은 말썽 부리지 않고 집에 잘 있을 수 있을까요? 얘가 첫째예요. 첫째.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뛰진 않는 녀석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것이 딱 되면 걔들도 이제 포기하는 것이 돼요. 이 포기하게끔 해서 자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가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온 직후에는 흥분한 반려견에게 다가가지 말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하우스하고 다 집어넣어 이니죠. 하우스. 이코. 옳지. 기다려. 하우스. 옳지. 들어가 기다려. 기다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듣죠? 진짜 신기하다. 왜냐면 콩이가 집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제가 들어오면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하우스가 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들어오면 흥분을 딱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우스 시키든지 기다려를 시키든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애들이?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분리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복습해볼까요? 이제는 보호자가 외출해도 얌전하게 기다릴 줄 안다는 녀석들. 앞으로도 많은 변화 기대할게.
최근 디지털 자산 가운데 하나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른바 NFT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2006년 트위터에 처음 올린 트윗 한 줄이 경매에 나와서 32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최근 디지털 예술품과 게임 아이템 등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NFT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FT 그 작품이 수십억 원에 팔렸다는 기사가 요즘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NFT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술 작품 중에서는 수백억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요? 예, 지난 3월 세계적인 경매 업체 크리스트에서 열린 경매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싼 가격에 낙찰된 작품이 있습니다. 예. 마이크 윙켈만, 닉네임 비플로 활동하는 작가가 그린 매일 첫 5,000일들이라는 이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요. 네. 재밌게도 이 작품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오직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6,93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2억 원에 팔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했더니 바로 NFT 덕분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작품인 이미지 파일이 그런 거액에 팔릴 수 있었던 게 NFT 덕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을 가진 Non-Fungible 토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NFT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가상화폐라면 도토리라고 불러볼까요? 네. 도토리는 몇 개가 만들어져도 다 똑같은 도토리잖아요. 네. 그래서 빵 사 먹을 땐 도토리 2개, 옷 사 입을 땐 도토리 10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런 걸 펀지블 토큰, 그러니까 다른 거와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고요. NFT는 이런 도토리와는 반대로 빵이나 옷을 만들 수 있는 토큰입니다. 아, 네. 1대1로 교환하는 용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어떤 고유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진품 보증서인 셈이죠. 네. 그래서 도토리처럼 블록체인이 진위 여부를 증명한 건 똑같지만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어떤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자산 그 자체를 구성하는 기술이 바로 NFT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NFT의 개념까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디지털 파일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살 만큼 가치가 있는가 궁금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솔직히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 이 디지털 파일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원본을 여러 번 복사를 해도 결국 똑같은 파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원본의 손실이나 변형이 없이 정보의 무제한 저장, 복제, 변환이 가능한 게 중요한 특징인데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콘텐츠를 팔 때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 등을 써서 이 특정 프로그램이 없으면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볼 수 없게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보호 프로그램이 없으면 처음 구입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카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NFT는 그런 발상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NFT 안에는 어떤 파일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이런 정보를 이제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실제 디지털 파일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보고 싶으면 이제 누구나 봐라, 하지만 이 파일의 소유권은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 증명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증명은 해당 블록체인이 살아있다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고 누구도 위변조하기 어렵고요. 이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소유권을 사고 파는 일도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크리스티 경매에도 등장하게 된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쉽게 말해서 디지털 정품 인증서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군요. 자, 결국 사고 파는 건 작품이 아니라 NFT로 만들어진 소유권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NFT가 디지털 콘텐츠의 희소성과 소유권을 부여한다면 이게 디지털 작품의 거래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NFT 자체가 블록체인을 좀 다양한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콘서트 입장권 같은 것을 만들어 팔 수 있고요. 트레이딩 카드 같은 이 디지털 수집품을 만드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거래 계약을 NFT 형식으로 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 게임 아이템으로 가장 많이 쓰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의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다른 게임에서도 쓴다거나 이제 이런 용도로 많이 쓰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게임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방법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이 게임 세계에서 부동산을 판다거나 하는 이런 용도로는 좀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정품 인증서 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 게임 아이템은 수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잖아요. 이 NFT 기술을 활용하면 앞으로 그런 아이템들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2억 원에 거래된 게임 아이템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좀 많이 다릅니다. 사례가 좀 많이 달라서 그런 건데요. 일단 지금 거래된 게임 아이템은 소유권이 법적으로 게이머에게 없습니다. 여건으로 자산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다만 실제로 그런 게임 아이템을 만들 때 게이머 돈을 많이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반면 NFT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계약서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중고거래나 이 디지털에서 중고거래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 세컨드 마켓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NBA 탑샷이라는 이제 NFT가 있거든요. 이건 미국 트레이딩 카드 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종이로 된 카드 게임을 파는 것처럼 NBA 농구 이 명장면 영상을 카드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이 게임 카드를 온라인 게임에서 쓸 수 있고 또 이 사이트 내 공식 중고 거래 장소에서 있어서 서로 물물 교환이나 사고 파는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NFT가 가진 다른 매력이라면 매력이겠죠. 디지털 아이템을 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게 좀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NFT를 활용한 거래도 더 많아질까요? 일단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가 한 18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모바일 게임이 약 9조 4천억 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 수익 대부분이 이 디지털 아이템 판매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디지털 아이템을 사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는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개별적인 콘텐츠를 구분하고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이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의 NFT인데요. 좋게 보면 디지털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마련할 방법이 생겼다. 디지털 자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가상화폐가 끼는 바람에 거품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거품이요? 겁이 덜컥 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품이 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772억 원을 주고 산 비플의 NFT 작품 있지 않습니까? 이 작품을 산 사람이 실제로 이제 가상화폐 회사 사람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디지털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한 NFT 트레이딩 카드는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냥 도박이 됩니다. 이 게임이랑 현금이 합쳐지는 거니까요. 또 지금 NFT를 사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재미로 사거나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좀 어떤 근거 없이 앞으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식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NFT가 많고요. 이 기회에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만들어진 거래 사이트나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위해 작동하는 블록체인 유지 비용이 굉장히 심각한 에너지 낭비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고요. 근거가 없으니 입소문이나 인지도가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구조라서 실력 있지만 아직 인정을 못 받은 아티스트보다 그저 유명한 작가나 작품이 압도적으로 더 대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벌써 해킹이나 저작권 분쟁 같은 문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기라서 그렇겠지만 프로의 문제가 정말 산더미 같다고 해도 좀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가상화폐를 두고도 이게 혁신인지 거품인지라는 논란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 가상화폐가 실물 경제에도 좀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NFT도 좀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전할 것으로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NFT가 아니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가 정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사는 게 게임이나 전자책을 중고거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온라인 콘텐츠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의 비용을 지불해도 이 콘텐츠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지 소유권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고로 팔 수 없고 일단 사면 주문 취소나 반품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디지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는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는데요. 가능해진다면 아마 뭔가 굉장한 변화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 투자적인 부분 말고 산업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자, 오늘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가 뭔지 알아봤는데요. 예술작품이나 어떤 건물같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산을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과 전문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광운대 공동연구팀은 아토피 피부염 영상 이미지 8,000장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아토피 피부염을 전문의의 최대 99% 수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를 측정할 수 있다며 환자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발생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동안 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 건수는 2002년 발생한 사스의 9.5배, 2013년 발생한 메르스의 5.7배로 신규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특허 출원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출원인별로는 기업체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이 55건, 정부기관과 출연연구소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외부 환경으로 손상돼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가치유 신소재를 고강도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부경대 연구팀은 폴리우레탄의 외부 충격에 따라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반복하는 특수 소재를 합성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소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새로 개발한 소재가 외부 압력의 정도에 따라 고체와 젤리 상태를 오가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며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등 형태 변형이 필요한 부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이버와 서울대가 대규모 인공지능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양 기관은 한국어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언어, 이미지, 음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와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 100여 명을 투입하고 3년 동안 연구비와 인프라 지원비 등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5월 수상자에 손일령 포스코 수석연구원과 박영구 세화 ES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대기업 수상자인 손일령 수석연구원은 부식과 침식에 강한 강판을 국산화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박영구 대표이사는 환경오염 위험이 큰 지정 폐기물에서 고순도 구리 제품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합니다.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를 안 하고 그냥 기술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150만 정도? 굉장히 좀 저렴한 센서입니다. 사람들한테 당장에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신체 활동을 돕는 의료용 로봇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널리 쓰이기에는 아직 기술과 가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의료용 로봇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는 로봇공학자 박형순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